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아, 예. 주성환 반갑습니다.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탈북민 출신 언론인으로 되게 유명하시고요. 벌써 20년이 넘으셨. 그렇죠. 제가 기자 시작한 지도 이제 22년 됐습니다. 그러면 예. 거의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2002년도에 한국에 왔고, 예. 2002년도 6월에 제가 하나원 나와서 예. 10월부터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뒤부터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는 2003년도부터 다니고 있으니까 동아일보만 2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민 출신 1호인가요? 언론 1호는 아닙니다. 예. 그 전에도 계셨었나요? 예, 예전에 그 내외통신 이제 국정원 산하에서 있을 때 뭐 탈북 외교관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오면 그쪽에서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 연합뉴스로 통합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일하던 분이 아마 1호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죠, 이제는. 예. 근데 또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예. 이제 또 글도 이제 좀 세게 쓰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책도 쓰시고 예.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이런 책도 쓰시고 뭔가 북한의 막 실태, 이 정권에 대해서 막 폭로도 하시고 세게 예. 말씀을 하시면 예. 약간 어떻게 뭐 어떤 위협이 온다라든지 예. 이런 좀 걱정은 없으세요? 위협은 당연히 오죠. 와요. 제가 예, 기자 시작할 때 예. 제가 감수했던 것이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그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온 것도 아니고 예. 저 체제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 혈기가 왕성하던 20대에 그런 각오로 왔습니다. 와서 그 여러 가지 그때는 뭐 직업을 뭐 국가에서 알선해주고 뭐 그런 때도 아니니까 예. 제가 막 찾아가지고 입사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한 1년 정도 한국 생활에 적응되니까 뭐 어떤 회사가 좀 괜찮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3년도에 시험을 2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언론사를요? 아니죠. 하나는 국가정보원에 시험 쳤고 하나는 동아일보에 시험을 쳤는데 예. 둘 다 합격된 겁니다. 거의 동시에. 우와. 그래서 어디를 갈 것이냐를 한참 고민하다가 네. 결국 저는 음지로 가느냐 양지로 가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내가 북한 체제와 싸우겠다고 와가지고 음지에서 사는 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양지를 선택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지금 21년째 북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기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각오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뭐 북한이 뭐 한국에 또 그 간첩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북한 체제를 가장 아프게 비판하는 기자가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또 북한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예. 그래서 그 도중에 진짜 암살될 걸 저는 각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죽든 한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오래 살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각오라는 게 항상 언제 죽어도 준비가 다 있어야 되니까 일단 뭐 재산 같은 거 남길 생각도 안 하고 항상 영으로 살다 죽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예. 뭐 예전에 집이라도 하나 사놨을 걸 몰랐습니다. 예. 이거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예. 근데 이제 기자 생활하려면 뭔가 계속해서 북한의 최신 정보를 접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예. 기자들에게는 취재원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상당수의 취재원이 현재 예. 뭐 북계에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어떻게 이제 취재를 하세요? 일단 뭐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탈북해서 금방 들어온 뭐 고위층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야 뭐 글쎄 물론 비공개 인물들이 많죠. 그런 예. 분들은 뭐 그렇다 쳐고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는 계속 연락하고 하는데 어쩌면 제가 기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보 요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네네네. 당연히 통신도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취재원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예. 이 뉴스가 나가서 이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300명 미만이다 생각하면 저는 안 씁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라는 게 뭐 알다시피 어디서 비밀 새 나간 것 같은데 저기서 나간 것 같다.
인원 300명이면 다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주 뭐 소중한 정보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묵히는 거죠. 그러다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300명 이하로 알고 있는 정보는 기사화하지 않는다. 예. 그 정도로 그게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뜻이네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냥 맘만 저쪽에서 먹으면 아마 제 전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계속 주성화 기자만 보는. 통전부라든지 대남기관에서 당연히 한국 언론들을 계속 보는데 저만큼 김정은만이 욕하고 김정은 그 관련해 가지고 비밀 뭐 그런 내용을 많이 폭로했고 아마 한국에서 숙청 기사는 제가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누가 숙청됐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 언론을 보다 보면 당연히 오늘 주성화가 뭐 썼을까를 계속 조사해 보겠죠. 그러면서 저쪽에서도 이 정보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갔는지를 계속 면밀히 주시할 거란 말이죠. 요거는 외교부 쪽의 뉴스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결국 저쪽하고 숨바꼭질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결국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저하고 연락을 했던 정보원 중에 잘못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신문 기사로 나갔던 뉴스 중에서 숙청돼가지고 숙청 기사 많이 썼지만은 네. 제가 숙청됐다는 인물 중에 살아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예. 오보는 아니었다. 워낙 북한 기사가 오보가 많지만은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도 뭐 우리나라 뭐 오보 많이 나오죠. 뭐 김정은 사망설부터 현성월 해서 죽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저는 현성월. 예. 뭐 그런 오보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었다가 한 사람 살아나온 적이 없죠. 근데 이게 참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냥 농반진반으로 하는 것 중에 예. 특종 중에 제일이 그냥 왜 지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르기. 네, 북한 기사 확인 안 같은 돼. 경우는 그냥 질러놓고 예를 들어 김정은이 죽었다. 예. 이거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로 이게 북한 기사들이 그렇죠. 기자들이 북한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어차피 뭐 써봤자 북한이 뭐 확인 안 해주면 거의 확인할 수가 없는 뉴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막 질러 쓰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그 통일부 출입기자 와가지고 네. 한 2, 3년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계속 순환 보직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질러도 다음에 2, 3년 뒤 보면 딴 뭐 경제부 취재하고 정치부 국회 나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바닥에 이름 가지고 20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보가 났다 하면 치명적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약간 브랜드 있는 기자인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쓰지 않는다. 그게 맞죠. 예, 근데 뭐 굳이 안 써도 제가 또 쓸 거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4년 네, 전에 네. 주성아 TV라고 시작해서. 근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예. 유튜브에서는 간혹 야, 이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신뢰도는 한 70%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는 안 쓰지만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다. 근데 거기서는 한두 명 살아남은 사람 봤어요. 오. 그러니까 그것도 또 매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조금 신뢰도를 좀 약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몇 가지 이자처럼 그 틀린 것들이 있는데 신문은 뭐 괜찮게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 4년 됐나요? 3, 4년 전에 미국의 CNN이 예. 김정은 사망 기사 네. 써가지고 2020년 4월이었죠. 20년이었던가요? 예, 와, 그날 막 증시도 막 급락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뭐 저도 그때 주식 좀 팔았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아마 제 위키피디아 보면 누가 써놨는데 네.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김정은 안 죽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채널 A도 나와서 안 죽었다고. 예. 그래서 안 죽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제가 짐작으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네. 저도 북한 취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 몇 가지가 이렇게 전문 기자라는 게 이게 필요한 거죠. 일단 묘양산에서 수술받아 죽었다고 하는데 묘양산에 심장 수술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왜 묘양산까지 가서 심장 수술합니까? 평양에 봉화진료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김정은이 또 이동하면 그 무슨 뭐 어느 병원 의사가 와서 집도해서 뭐 했다 이런 게 예. 향만병원 의사 뭐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은 자기 의사를 주치를 갖고 있거든요. 예. 뭐 김정은이 몸을 치료하던 의사를 일반 의료기관 내보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체 정보가 나가는데 한국은 뭐 어디 교수하다가 대통령 주치하지만 한국과 다른 시스템입니다. 예. 김정은의 주치는 거의 뭐 차관급이고 집도 좋은 데서 대신 외부 접촉은 못하게 하는데
그런 의사가 집도했다는 것도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상식에서 맞지 않고 그러니까 또 가장 중요하게는 김정은이 죽으면 그 북한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진돗개 발령된다든지 우리 말하면 예, 그런 동태가 전혀 포착되지 않고 김정은 경호부대의 동태도 거의 뭐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는 김정은은 무사하다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살아서 나왔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저만 줄기차게 안 죽었다고 주장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등장할 때까지는 또 아무도 모르고 있는. 네, 확인을 그렇지만 못하니. 확인은 못하지만 결국 그다음 나온 다음 보니까 아 주성화가 맞았구나 나중에라도 그렇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야. 제가 그때 같이 죽었다 했으면 아마 두고두고 어보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제 북한의 국방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요즘 한국과 이제 직결이 예, 되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맨날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 뭐 맨날 뭐 싸제 끼고 막 이러는데 그 단순 비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좀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예. 북한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끌고 들어간 전차도 뭐 유럽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구식이다. 완전 구식이죠. 근데 그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또 신식 꿈의 전차라면서요. 그렇죠. 꿈의 전차라고 이 책에 써 있습니다만은 그 러시아에서 가장 최신 전차가 그 북한에서는 때90이라고 하고 우리는 T90이라고 하는데 T-90. 예, 그 러시아 말로 때90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차는 김정은이 그렇게 요구해도 북한에서 받아갈 수가 안 좋습니다.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안 줬다. 그리고 그 밑에 단계인 T80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방산 빚을 받아올 때 소련에서 받아왔던 적이 불곰 있었습니다. 사업. 불곰 사업 때. 네. 그 전차인데 그 전차도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주력으로 갖고 있는 게 때62, 때70인데 때62 같은 거는 50년대 개발된 전차입니다. 네. 그리고 때62는 60년대 초반. 그러니까 사람 나이를 치면 환갑이 지났죠. 우리가 1950년대 생산된 전차를 아직도 굴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전차 6천여 대가 뭐 파괴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전차가 부족하니까 러시아도 그 치장 물자로 갖고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때 62까지는 나왔나 모르겠는데 때 72는 나오더라고요. 그건 완전 구식이거든요. 그것까지 막 동원해서 이제 동원해서 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건 뭐 방어력도 형편없고 그리고 뭐 전차 포도 이 수동으로 다 이렇게 돌려가서 쓰고 그다음에 또 관통력이라든지 뭐 그런 예, 포위 위력도 한심하고 그래서 러시아는 거기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지뢰처럼 가서 앞에 가서 빵 터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버리는 전차를 네네. 북한에서는 주력 전차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차가 60년 굴리다 보면 일단 전차 그 엔진 뭐 이런 건 소모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수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거를 엔진을 1000마력 이상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나온 거 계속 돌려 쓰고 뭐 하는데 이후에 그 고난 행군 때는 또 배터리 뜯어다가 팔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인가 18년 기억하는데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 때 네. 북한에서 그때는 생방송을 했었는데 네. 전차가 9대, 10대가 나오다가 네. 한 대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광장 주석단에서. 열병식 하다가 예. 와. 그래서 뭐 대형 사고네요. 시커먼 연기 뿜으면서 빙빙 돌아가서 그거 뽐느라고 또 한참 시간 지체됐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좋은 거 10대 골라왔을 건데도 고장 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주석단 못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북한에서 생방송 안 합니다. 열병식을. 그 다음부터 녹화 중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전차가 일단 한국 전차하고 전차전 벌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 저 전차 부대들이 후방에 있는데 그 전차 운전사라고 해야 되나? 네. 예, 운전병들이 전차를 10년 운전병 제가 한번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딱 3번 몰았답니다. 전차를 4km 한 번, 500m 두 번. 4km는 500m. 수리 보내느라고 기차에까지 4km 가고 500m는
굴러는 가는가 보려고 500m 왔다가 하는데 거의 그냥 서 있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전쟁 때 어떻게 몰고 다니냐 하니까 아유, 몰 줄 모르는데요. 아마 분기에서 나오기 전에 도처에서 사고 나고 굴러 떨어지고 막 그럴 겁니다. 그냥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 해서 뭐 그것도 없애버리긴 아까우니까 새거 없으니까 아, 결국 국방력이 돈인 게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물자 그렇죠. 들어가는 건 결국 버리는 건데 예. 근데 북한이 그 돈이 없다 보니까 60년대까지 거의 뭐 소련에서 헐값에 준 걸 갖다 놓고 아직도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 전차는 유명무실한 수준. 근데 전차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육해공군 다 그렇습니다. 음. 보게 되면 뭐 공군이다 그러면 북한의 주력 전투기가 네. 미그 23, 21인데 이것도 50년대 말 60년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행기는 60년 타는 게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 거의 저 있는데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런 예, 비행기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신 비행기가 미그 29 예. 그거 27대인가 수입에 들어갔는데 80년대 중반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뭐 사고 나고 떨어지고 해서 한 15대 좌우로 남아 있는데 날기는 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공군 부대 가면 똑같은 비행기가 나옵니다. 김일성 때부터.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다녀간 비행기, 김정은 일 동지가 본 비행기, 김정은 동지가 본 비행기, 뭐 이게 시뻘건 거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행사용으로 항상 그 비행기는 고장 안 나니까 고장 나면 부속을 딴 데서 뜯어다가 맞추겠죠. 그런 비행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80년대 버전이니까 미그 29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낡아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거의 가장 최악의 전투기인데 그 미그 29가 그래도 다 업그레이드형이거든요. 그 낡은 비행기라도. 근데 네네. 북한은 초경이니까 그리고 소련제 비행기들의 단점이 뭐냐면 엔진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네. 그래서 미그 29 같은 경우는 엔진 수명이 400시간. 우리가 F-15, 16은 한 6, 7천 시간 쓰거든요. 네네네. 근데 미그 29는 400시간.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한 4시간만 띄운다 해도 4시간만 띄워도 뭐 100일밖에 못 띄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비행기 떴다 해봤자 이제는 우리 공군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스텔스 F-15, 16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 우리는 그 탐지 거리부터 북한하고 한 대여섯 배 차이 나고 그렇죠. 미사일 사거리도 차이 나고 거기다가 조기 경보기까지 있어가지고 어디서 뭐 뜨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비행기는 떠봤자 어디서 날아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저걸 발견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중전은 그냥 아예 의미가 없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비행기는 그냥 뜨는 게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예, 그렇고 해군은 더 열악하죠. 해군. 예, 해군 뭐 함정들은 다 6, 70년대 생산돼서 중국에서 사용하다가 중고로 북한에 팔린 그런 함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거 우리 로미오급 1800톤급 잠수함들은 다 60년대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낸 것들인데 이런 잠수함들 같은 경우도 뭐 소음은 뭐 형편없을 뿐더러 그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제가 전쟁 나면 공군은 반나절 못 버티고 해군은 한두 시간 항구에 나올 일이 없고 항구에도 못 나오고. 그리고 그 주력 부대가 이 분계선 앞에 있는 한 4개 군단이 있는데 기계 부대 없는 뭐 보병이 뭐 하겠습니까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위협적으로 보는 게 장사정포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사정포 위협은 너무 과장됐죠. 뭐 1시간에 1만 5천 발씩 날아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1시간 동안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1만 5천 발 쏠지 말지 그럼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이론상. 예, 북한의 포사격 정확도 우리가 연평도 할 때 봤지 않습니까? 180발 쏴서 연평도에 80발 떨어졌습니다. 바다에 나머지 다 떨어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간 북한 포탄이 어젠가 그저께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절반이 불량이라고 하는데 절반은 불량 같지는 않지만은 일단 명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쏘면 그 연평도에 떨어진 것도 80발 중에 20발이 불발탄이고 네네네. 나머지는 탄착군이 도대체 어딜 겨냥해서 쐈는지 그냥 선만 맞춘 거죠. 위력도 보잘것없고 그렇게 뭐 방심하는 와중에 쐈는데도 우리가 민간인 피해가 4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포병 화력도 쫙 꺼내놓고 쏘려고 방해를 하는 순간 우리는 정찰기에서 다 내려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초탄 날아오는 순간 사실 우리가 대형 사격을 할 수 있죠. 우리 K9 자주포랑 해가지고 우리 자주포 영향은 아마 세계 최강이니까 북한 포 하나에다가 우리는 10발씩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1분 내로. 같은 시간에. 예, 그러니까 1분 내로 북한 포들은 모두 침묵할
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당 15,000불 이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예. 2010년 11월 23일이었을 거예요. 연평도 폭격 사건이. 그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예, 맞습니다. 저희 첫째 태어나던 그날이었어요. 아, 예. 그 애기 낳고 예. 이제 보호자 밖에 나가 계시라고 이제 나와서 대기실을 보니까 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예.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방사포를 쐈는데 북한 포탄이 이게 포탄을 생산해 놓고 온습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전기가 없다 보니까 습도 관리까지. 습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오. 습도가 관리가 안 되면 이 포탄 안에 있는 화약이 습기를 먹어가지고 굳어버리고 막. 터질 때 한꺼번에 빵 터져야 되는데 이 막 굳어지고 그러니까 연소가 시간이 불균형하게 되니까 사거리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신이 낡아가지고 예, 그 포신도 몇 년에 한 번씩 저 수명 기간이 끝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뭐 몇 발을 쐈다든지 혹은 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녹이 쓸고 막 이러니까. 포신이라면 이제 통 같은 것. 그렇죠. 예, 포신. 관. 예. 예. 그게 안에 녹이 쓸고 그러면 유격이 생기면 이 화약이 꽉 밀어줄 때 막 옆으로 새버리면 사거리가 그렇죠,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북한 포부대는 뭐 사실 정말 그래도 위협적이긴 하지. 포탄 쏘면 날아는 오겠지만은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봤을 때 북한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특히 가장 북한군의 취약점은 뭐 기계학 부대가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해에서 평양하고 서울을 연결하는 축선밖에 없거든요. 개성 걸쳐서 6.25 때도 그쪽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물론 저 연천 쪽에 물 얕은 곳으로 넘어왔는데 네. 근데 그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도로에 교량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량들만 우리가 미사일로 폭파시켜 버리면 못 내려온다. 넘어옵니다. 도한 능력도 없어요. 예.